자기 신분을 속이고 네. 10년 이상 살아온 어떤 범죄자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건은 안양시 안양동의 어느 호프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1997년 4월 11일 그때 28살짜리 어느 술 취한 남자 손님이 그 호프집에 있었는데 이 남자 술이 너무 많이 취했어요. 많이 취해가지고 행패를 부리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좀 가라고, 정신 차리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 손님이 그 순간 이제 확 정신이 미쳐서 그 호프집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와서 아주머니를 마구 찌르고 마구, 그리고 도망을 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인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 현장에 뭐 맥주병이나 뭐 그런 칼 같은데 지문이 있고 그 남자가 쓰던 등산 스틱도 있었다고 해요. 지문이 있으니까 금방 잡겠지 하고 그 남자의 집을 찾아서 급습한 게 이틀 뒤였다고 합니다. 네. 이틀 뒤에 남자는 거기 없어요. 사실은 남자는 그때 한국에도 없었어요. 벌써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네, 이 남자는 1991년에 미립국을 한 중국 동포였어요. 중국 동포였는데 예, 한국에서 이제 전기 설비 공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이 남자는 사람을 그렇게 살해한 직후에 자기 집에 돌아가자마자 1시간 만에 짐을 챙겨가지고 인천으로 가요. 인천항에 이제 출입국 관리소가 있거든요. 거기 갑니다.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불법 체류자예요. 지금 아버지가 임종 직전이에요. 근데 중국 돌아가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나라에 출국 명령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가 와서 자기가 불법 체류자인 거를 고백을 하면은 과태료만 조금 매기고 보내주고 돌아가게 해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의 도피를 한국 정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네. 네. 야, 근데 허망하게 빠져나갔네요. 허망하게 빠져나갔죠. 중국에서 뭐 이것저것 또 뭐 사업을 하면서 있었다는데 잘 안 됐나 봐요. 네네. 그래서 다시 미립국을 합니다. 또 미립국. 또 미립국을 해요. 야. 원래 이 사람이 강모 씨인데 이모 씨라는 신분으로 미립국을 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 기술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직원도 10명 가까이 두고 잘 됐다고 해요. 잘 됐다고. 잘 됐는데 2011년에 한국 법무부가 잠깐 동안 어떤 제도를 시행을 해요. 재외동포 고충 해결. 불법 체류자가 자진 신고를 하면 외국인 등록을 해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국인 등록을 해서 이제 불법 체류가 아닌 그냥 한국 거주 중국 동포. 신분 세탁을 한 거네요. 신분 세탁을 한 거죠. 야. 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진짜 허술했네요, 우리나라가 진짜. 허술했죠. 네. 허술했고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제도의 미비점이 몇 가지가 이제 이 사람이 악용을 한 건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안심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국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꼭 이런 일이 생긴다. 야, 내가 옛날에 사람 죽였다? 뭔 소리야. 허풍을 치고 있네. 그 순간에는 별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TV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1997년 안양 호프집 여주인 살해 사건. 이제 범죄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이 그걸 보다가 이게 그 사람이 해준 얘기랑 너무 비슷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사람 중국에 아니고 지금 한국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보니까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 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추적을 해보니까 계속 어떤 사람이랑 자주 통화를 해요. 누군데 이 어머니랑 자주 통화를 하지? 지문을 뗐더니 강모 씨가 1997년에 출입국 관리소를 나가면서 인천을 나가면서 그때 지장을 찍었어요. 그 지장 지문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했고 그럼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거네요? 네, 19년이 지난 거죠. 그 살해 사건으로 97년에 살해를 했고 그 사람이 자랑을 한 게 2016년 5월이에요. 이제 강모 씨라고 해야 될지 이모 씨라고 해야 될지 이 범인은 자기 진짜 생일도 까먹고 그러고 살고 있었대요. 체포가 됐고 처벌 받았겠죠? 처벌 받았죠. 징역 13년형을 받았는데 살인을 저지른 강 씨가 국내에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장을 역추적한 끝에 수원에 살던 강 씨를 건거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냈습니다.
글쎄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신분 세탁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20년을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미국에는 가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주만 벗어나서 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경우. 우리 뭐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반전이잖아요. 사실은 뭐 피해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범인이었고 뭐 피해자 행세를 한다든가 이게 되게 이제 흔히 나오는 틀인데 한국에서 쓸 수가 없어요. 한국 범죄 소설 작가는 이걸 트릭을 쓸 수가 없는 게 주민등록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개인 고유 번호죠.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게 된 것도 되게 최근이에요. 2017년부터 바꿀 수도 있게 됐고 그전에는 바꿀 방법도 없었고 지금도 뭐 바꿀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등록증 받을 때 10손가락 지문은 다 찍고 국민의 모든 10손가락 지문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청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에 에이피스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없대요. 이렇게 경찰서에서 참고인이 된 피해자들은 오면 일단 주민조회라는 걸 하거든요. 성명 주민번호를 넣으면 내 지문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조를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막 주민등록증이 생겨나면서 가서 야 동사무소에서 와서 지문 찍고 가래 하면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야, 내 것도 찍고 와 그러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옛날 분들 보면 왜 군대 2번 갔다 왔다든지 동생 대신 형 대신.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건가요? 이게 아는데. 네. 자, 정답은? 이게 맞출 것 같아요, 제가? 그 옛날에 김신조. 맞아요. 네. 아, 진짜? 김신조가 청와대 습격 사건 했을 때 번호를 부여하고 이걸 통제해야겠다 그래가지고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생포대 간첩 김신조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청와대 내부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모아따를 거하고 무장 간첩을 침투시켜 남한의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민심을 동요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한 김신조는 자기와 같은 살인 무장 간첩 2,400명이 현재 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신조 사건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쇼크를 많이 받아서 도입된 게 많은데 전경, 예비군제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그때 한 거예요? 네. 그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사실은 간첩 잡는 제도였던 거예요. 네. 그렇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1번. 맞아요. 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번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100-001. 그때는 이제 뒷자리가 6자리라서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였고 뭐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제도가 아니었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의식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냥 전 국민 다 찍으라고 하고 전 국민이 대부분은 그냥 찍는 건가 보다 하고 찍어요. 일단 범죄 수사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을 수도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바로 추적이 되니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평가가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안전, 통제, 자유, 감시 이게 어려운 정말 얘기죠.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내 자유를 조금 희생해서라도 내가 안전해지는 게 좀 겁이 많으니까 네, 좋다.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좀 불만도 있는 게 네. 국가가 그러면은 그거를 굉장히 잘 관리를. 관리를 해주느냐. 최근에도 그 이석준 그 맞아요. 케이스가 그렇죠. 네. 이제 공무원이 2만 원을 받고 정보를 그러니까요. 흥신소에 팔아서 너무 그렇게 됐죠. 어이없는 일이더라고요. 알고 지내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26살 이석준. 피해 여성의 집 주소가 알려지는데 정보원 노릇을 한 건 수원시 권성구청의 공무원인 걸로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흥신소 직원 B씨가 준 피해 여성의 주민번호로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B씨에게 넘어간 주소는 흥신소 몇 군데를 더 거쳐 이석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고작 2만 원을 받으려고 공무원이 넘겨준 개인정보가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이더라고요. 한국의 그런 개인정보라는 게
큰 덩어리의 데이터베이스가 돼가지고 불법 마케팅하는 곳, 뭐 스팸 메일 보내는 곳, 흥신소 이런 데서 돌아다니고 있고 또 너무 쉽게 이걸 요구를 해요. 무슨 인터넷 사이트만 들어가려고 하면은 전부 동의하게 돼 네, 있죠. 동의하고. 약간 제 정보는 제 권리잖아요. 그쵸. 권리가 있는 듯해 보이긴 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고. 그러니까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약관 속에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이 아니고 이제 통보죠. 통보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개인 정보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몇 천만 명씩 유출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 종합을 해봤더니 그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건수가 3억 7,400만 건이라고 해요. 3억 건이 넘어요? 아 이건 진짜 충격적이다. 지금 개인정보는 나에게는 권리, 남에게는 재산이자 나를 감시하는 도구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점점 커지는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